저는 김명자라고 합니다. 올해 70이 넘었습니다. 몇 년째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하루하루를 오래된 라디오 소리와 함께 보내고 가끔 아들한테서 전화가 오긴 하지만 대부분 짧고 급하게 끝나죠. 그래서 그날 며느리가 외국 출장 때문에 며칠 동안 재민이를 시골에 보낼 거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설렜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집을 닦고 부드러운 닭죽을 끓였어요. 옛날에 아버지였던 제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죠. 또 뒷마당에서 잘 익은 자두 몇 개를 따서 바구니에 곱게 담고 손수건을 덮어 예쁘게 준비했어요. 저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요리를 잘하지도 않고 요즘 아이들이 하는 게임도 모르지만 웃음으로 집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알고 있어요. 해질 무렵 골목 입구에 택시가 섰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급히 나갔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요. 먼저 내린 건 며느리 민정이었고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민이는 캐리어를 끌고 찡그린 얼굴로 마치 하기 싫은 일을 떠맡은 사람처럼 보였죠. 우리 손자 왔구나. 저는 팔을 벌리며 감정을 누르려 했어요. 지난번보다 키가 더 컸고 머리는 젤로 반짝이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안기지 않고 찡그린 얼굴로 물었죠. 할머니, 여기 와이파이 돼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민정이가 끼어들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아이는 편하게 사는데 익숙해져서 그래요.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며칠만 봐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문이 닫히고 저와 아이만 마당에 남았을 때 집이 갑자기 훨씬 더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국, 계란 부침, 김치, 옛날에 아들 밥상에 자주 올리던 반찬들이죠. 상을 차리고 말했어요. 재민아, 밥 먹자. 이건 너희 증조 할머니한테 배운 거란다. 아이도 자리에 앉아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짜요. 할머니, 후라이드 치킨 없어요? 아니면 스파게티라도. 순간 마음이 철렁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줄게. 오늘은 배 따뜻하게 하려고 조금만 먹자. 아이는 대답 없이 게임기를 꺼내들고는 건성으로 밥을 집어먹었어요. 저는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이 서글프면서도 애틋했어요. 그날 밤 아이가 방에서 누운 뒤 저는 혼자 앉아 작은 옷가지를 개고 있었어요. 아이 방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음악 소리가 마당의 귀뚜라미 소리보다 더 컸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아이를 탓하지 않아요. 아이는 아무 잘못 없죠. 잘못은 시대에 있고 어른들에게 있고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어느새 자식과 손주의 마음 중심에서 멀어진 우리에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어요. 아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따뜻함이 남아있다면 저는 천천히 다시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치 어두운 밤에 등잔불을 조심스레 켜듯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밖은 아직 안개가 자욱했지만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집에 아이가 있으니 마치 아들이 어릴 적 부엌을 뛰어다니며 엄마, 오늘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보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했어요. 저는 아이가 시골은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려고 정성껏 준비했어요. 다진 고기를 넣은 볶음밥에 계란말이 그리고 구부러진 빨대가 꽂힌 우유 한 잔 아이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쟁반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재민이는 여전히 휴대폰을 안고 누워 있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불렀어요. 얘야, 아침 먹자. 할머니가 새로운 요리 해봤단다. 맛있어. 그런데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며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썼어요. 안 먹어요. 졸려요. 나가세요, 할머니.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마음이 허탈해서요. 그냥 제가 최선을 다하면 아이도 마음을 열 거라 믿었는데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점심에는 다시 다른 음식을 준비했어요. 묽은 미역국에 풀어 넣은 계란,
막 상에 놓았을 때 아이가 거실로 달려나와 손에 든 탄산음료 캔을 칙 하고 따더니 단숨에 마셨어요. 아이의 발이 식탁 다리에 걸려 그 캔이 새로 닦은 마룻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얼른 달려가 수건으로 닦으며 말했어요. 조심해, 얘야. 바닥이 미끄러워. 그런데 아이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맨날 말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귀찮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묵묵히 물기를 닦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식어갔어요. 잠시 뒤 아이는 휴대폰을 들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부엌에서 저는 아이 목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나 여기 싫어요. 할머니 맨날 뭐라고 해요. 재미도 없고. 저는 조용히 문 뒤에 서 있었어요.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와 조여오는 제 마음뿐이었어요. 몇 시간 후 차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민정이가 얼굴을 붉히고 전쟁이라도 치르듯 급히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아이에게 달려가 앉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폈어요. 괜찮아? 할머니가 때리진 않았어? 저는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한 번도 아이를 때린 적이 없어요. 심지어 험한 말 한마디 한 적 없어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저 밥 잘 먹고 조심하라고 한 것뿐이야. 버릇없이 말해도 꾸중 안 했어. 나는 그저 민정이는 말을 끊고 날카롭게 외쳤어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이를 그렇게 가르치세요? 요즘 애들은 옛날이랑 달라요, 어머니.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가 결코 끊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끊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속삭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혼낸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고맙다고 말하지도 미안하다고 하지도 않아서 슬펐을 뿐이야. 그녀는 분노로 가득한 눈빛을 저에게 던졌어요. 내 아이는 내가 가르쳐요. 어머니가 함부로 훈육할 권리는 없어요. 저는 다가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어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거야. 말하려 했죠. 그런데 제 손이 닿기도 전에 제 머리카락이 강하게 뒤로 당겨졌어요. 그녀 제 며느리가 제 머리채를 잡아당긴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그저 한심하고 거추장스러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저는 쓰러지진 않았지만 제 마음은 금간 찻잔처럼 손에서 미끄러져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나무 창틀 옆에 앉아 새까만 하늘을 바라봤죠. 재민이는 엄마와 함께 도시로 돌아갔어요. 제 작은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그 고요함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존중이 없는 그 눈빛. 손주의 작은 손이 떠올랐어요. 한때 제 옷자락을 잡던 손이 이제는 와이파이만 찾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떠올렸어요. 사랑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저를요. 하지만 저는 착각했어요. 포옹 하나, 사과 한마디조차 받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부드럽기만 하면 제 가족의 삶에서 더 멀어질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속삭였어요. 이제 됐다. 더 이상 착한 할머니는 없어. 그 밤 창가에 앉아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다만 달빛이 머리 위까지 올라왔다가 지붕 너머로 사라지는 걸 봤고 저는 여전히 그 말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엄마,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저는 늘 인내하고 용서하면 다 괜찮아질 거라 믿었어요. 며느리도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손주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싫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오래전에 썩어버린 끈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3일 후 저는 옷 몇 벌을 정리해 싸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오래된 우산과 침대 밑에 숨겨둔 작은 지갑을 꺼냈어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메모 하나 남기지 않았어요. 집을 나서며 빛바랜 기와 지붕과 늙은 야자나무, 색이 바랜 나무 대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아마도 저는 너무 오랫동안 그늘 속에 살았기에 빛은 젊은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겠죠. 저는 첫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음악을 듣고 영상도 봤지만 저는 그저 하늘을 보며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어요. 마치 학교를 몰래 빠져나온 아이처럼 두근거리면서도 묘하게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은행에 도착해서 발엔 노란색의 통장을 꺼냈어요. 그 위에는 제 이름 김명자가 적혀 있었죠. 그 돈은 학식당에서 접시 닦으며 아침장에서 채소를 팔며 모은 귀한 돈이었어요. 늘 자식과 손주를 위해 아껴두었죠. 하지만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필요했어요. 전액을 인출한 후 저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강 변호사의 사무실로 갔어요. 저를 본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김 여사님, 이렇게 오랜만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담담히 미소 지었어요. 집을 되찾으러 왔어요. 명의는 제 이름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부는 마치 자기들 집처럼 살고 있죠. 조용히 법대로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싶어요. 아무도 모르게요.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혹시 그들이 여사님께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저는 말없이 며칠 전 머리채가 빠진 자리에 남은 은발 한 가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말은 필요 없어요. 강 변호사님. 동정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에요. 3주 후 절차가 완료되었어요. 민정 부부에게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주거권 회수 통보서가 전달되었죠. 그들이 그것을 받는 날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그 몇 줄을 읽는 얼굴을 상상했어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김명자 소유의 주택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민정은 저에게 전화를 7번이나 걸었어요.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은 단 한 통의 문자만 보냈어요. 엄마, 왜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해요? 저는 그 문자를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왜 엄마가 이렇게 해? 라니, 한때 시장에서 푼돈을 아껴 아이를 키웠던 엄마에게 이제는 왜 자기 자신을 지키려 드느냐고 묻는구나.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이유를 따지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저 한때 제 자랑이었던 집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전히 제가 고른 벽돌 하나하나, 대리석 하나하나로 만든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차갑고 텅 비었죠. 벽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제가 큰돈 들여 찍어준 사진이죠. 발밑에는 제가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고급 구두들이 흩어져 있었고요. 민정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소리쳤어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엄마 아들은요. 엄마한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아들은 여전히 내 아들이야. 하지만 이 집은 내 피와 눈물이야. 팔지도 않아. 임대도 안 해. 그저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되찾은 것뿐이야. 그녀는 물잔을 바닥에 내던졌고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다시 외쳤죠. 우릴 거리로 나앉게 만들 셈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요. 저는 그저 조용히 바닥에 유리 조각을 바라보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어요. 나는 예전에 비 새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잤어. 내 남편 치료비를 구하러 아들을 안고 2개의 다리를 건넜지. 하지만 나는 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적 없어. 그리고 내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 집이 내 것이라 착각한 적도 없지. 민정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집을 나섰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마침내 제가 제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엔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저는 스스로를 안아주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엄마였던 여자가 드디어 깨달은 듯 나 또한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어요. 아들이 전화를 걸었고 며느리는 문자를 보냈어요. 손자 재민이는 음성 메시지까지 남겼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안 돌아오는 거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제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과는 사랑이 아니라 손해가 생겼을 때에야 나오는 것임을요. 민정은 3장이 넘는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로 시작해. 우리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로 끝나는 글이었어요. 저는 그것을 다 읽고 내려놓았어요. 비 오는 밤, 작고 축축한 방에서 쭈그려 앉아있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머리채 잡힌 통증이 아직도 남아있었어요. 식탁에서 배제당하고 가족 이야기에서 소외당하고 가족 사진 속에서 빠져있던 제 모습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건 집을 잃었기 때문이지 엄마를 잃어서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시골의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수십 년을 함께한 그 집이었죠. 따뜻한 옷 몇 벌을 챙기고 오래된 수첩들과 몇 장의 사진을 가방에 넣었어요. 집 안을 한 바퀴 돌며 벽과 창틀, 마당의 벽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오랜 친구와 작별 인사를 나누듯이요. 그리고 문을 잠갔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저는 그 땅을 팔았어요. 소유주는 여전히 저였으니까요. 조용히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팔았어요. 단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고개 숙이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큼만요. 그리고 부산행 기차표를 샀어요. 기차 안에서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노을빛이 창을 타고 들어와 객차 전체를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산과 들, 작은 지붕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마치 저의 과거처럼 멀어지고 흐려지고 가벼워졌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지는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남은 날들은 나를 위해 살아갈 거라는 걸. 자존심을 지키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는 떠날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그날 밤 저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여관에 머물렀어요. 생강차를 한 잔 우려내어 창가에 앉아 파도치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손은 살짝 떨렸지만 마음은 아주 고요했어요. 저는 일기장을 열고 몇 줄을 적었어요. 재민아, 나중에 내가 할머니를 기억한다면 기억해줘. 할머니는 널 정말 많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게 아니란다. 일방적인 사랑은 마치 웨딩드레스를 입은 외로움일 뿐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덮었어요. 부드럽게, 담담하게. 다음 날, 저는 바닷가 근처에 작은 방을 임대했어요. 아무도 제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저는 굳이 알릴 필요도 느끼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살았어요. 이른 아침엔 산책하고, 낮에는 책을 읽고, 저녁엔 현미죽을 끓이고, 밤엔 라디오를 들었어요. 천천히 살았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어느 날, 옆집 소년이 물 좀 달라며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박하사탕 하나를 건넸죠.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감격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고개 숙일 줄 아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그저 나를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는 가족을 내려놓았을 뿐이에요. 가을 바다는 잔잔한 슬픔을 안고 있어요. 8월의 성난 파도는 사라지고 이제는 속삭이듯 속 깊은 파도만 들려와요. 저는 여관 앞 나무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파도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생각했어요. 지금쯤 서울에서 재민이는 할머니를 기억할까? 여기서의 시간은 천천히 고르게 흘러가요.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하지만 때때로 안개가 창문을 덮는 밤이면 저는 서랍을 열고 유치원 시절 재민이가 만든 할머니라 수놓인 손수건을 꺼내어 쓰다듬어요. 기억은 참 이상해요. 잊었다고 생각해도 익숙한 향기 하나, 작은 목소리 하나에 다시 밀려오죠. 10월의 어느 날 오후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여관 주인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김 여사님, 도시에서 편지가 왔어요. 저는 손을 닦고 나가서 노란 봉투를 받아 들었어요.
위쪽 구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보낸 사람, 재민 양재초등학교 2학년 3반. 저는 한참 동안 봉투를 열지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다 나무 책상에 앉아 빛바랜 햇살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마치 귀한 추억 상자를 여는 듯이요. 할머니께 제가 나쁜 짓 해서 미안해요. 할머니한테 소리치면 안 됐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슬퍼서 멀리 가셨다고요. 전 너무 슬퍼요. 집에서는 엄마가 동화책 안 읽어줘요. 엄마 밥엔 할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 맛이 안 나요. 아빠도 슬퍼해요. 아빠가 말했어요. 엄마는 다시 안 올 수도 있어. 전 할머니가 사라지는 거 싫어요. 제가 예의 바르게 할게요. 소리도 안 지를게요. 할머니 다시 와주실 수 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재민드림. 저는 삐뚤빼뚤한 그 글씨 하나하나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제가 이 말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강차를 끓이고 남편의 제단 앞에 조용히 향을 피웠어요. 그는 이제 기억 속에만 있지만 언제나 제 곁에 있었죠.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손주가 이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아요. 아직은 어리지만 저는 믿어요. 분명 좋은 어른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종이에 엽서를 한 장 써서 보내기로 했어요. 꾸짖으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였어요.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 채로요. 재민아, 할머니도 너를 그리워해. 근데 말이야, 어른도 마음이 있고 아플 수 있단다. 할머니는 많이 슬펐지만 너를 미워하진 않아. 할머니가 바라는 건 하나야. 네가 고맙다고 말할 줄 알고, 잘못했을 땐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 해낸다면 너는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걸. 전화도 주소도 필요 없이 말이야. 왜냐하면 진짜 사랑은 가까이 있지 않아도 되거든. 서로 마음속에만 있다면 충분하단다. 사랑해. 할머니. 몇 주 후 저는 또 하나의 편지를 받았어요. 이번엔 그림이었어요. 종이 위에는 할머니와 손자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붉게 익은 감나무 아래에서요. 저는 보라색 니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틀어 올려져 있었어요. 재민이는 옆에 서서 감을 들고 활짝 웃고 있었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사람이 될게요. 저는 웃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희망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심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릴지언정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저는 이 바닷가에서 살고 있어요. 여전히 스카프를 뜨고 일기를 쓰고 매주 토요일마다 가난한 이웃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젠 어디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사랑해서 떠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단지 그 사랑을 진짜 받을 자리에 다시 놓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해 질 무렵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내릴 때면 제 마음은 다시 평온해져요. 그때의 할머니는 작은 손주의 첫 사과를 통해 다시 돌아왔으니까요.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지 가족 간의 슬픈 단면이 아니라 한때는 오래된 듯 보이나 결코 시대에 뒤처지지 않은 가치를 조용히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감사함, 그리고 세대 간의 존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한쪽만 사랑하고 인내하는 관계는 결국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 할머니는 참아왔고 침묵했으며 희망도 품었습니다. 하지만 한계에 몰렸을 때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머리를 숙여 사과했을 때 그것은 단지 한 아이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사랑이 올바르게 심어졌을 때 언젠가는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용서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놓아주고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긴 세월 조용히 살아온 노인이라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습니다.